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안방에서 보시다가 질문, 의견 내시면 저희가 우리도 할 말 있어요 이 코너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비명 행사의 마지막 뇌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끝내 살아남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박용진 의원은 여론조사 마지막 날까지 희망의 끈을 사실은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당 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 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옥을 견디겠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어떤 대반전의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겨우 한 동네에 한 정당, 민주당의 당내 경선일 뿐이지만 그 한 점 불꽃이 온 들판을 다 불사르기도 하거든요. 네, 이 박용진 의원이 방금 전에 입장문을 공지를 했는데요. 이런 결과를 믿을 수 없는 결과다라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다 열거를 했습니다. 권리당원이 몇 명, 강북 주민이 몇 명, 그래서 당원 투표가 어떻게 돼 있고 일반인 투표가 어떻게 돼 있고 이것을 퍼센테이지와 숫자로 다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경쟁을 벌였던 정봉주와 어떤 격차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말씀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런 글을 방금 전에 이제 기자들한테 공지를 했는데요. 네, 이 문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민지 기자님, 결국은 30% 여기에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총 득표수에서 30%를 감산하고도 이기려면 득표율이 59%가 필요했는데 이를 넘기지 못한 겁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별도로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박 의원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박용진, 정봉주 두 후보의 권리당원 득표율이 51.79% 대 48.21%, 안심번호 응답자 득표율이 51.62% 대 48.38%였다고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이 30% 감산 페널티를 적용받아 득표율은 앞섰지만 패하게 된 겁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강북구 발전 위에 작은 역할이나마 계속해 나가겠다면서도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말씀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차재원 교수님. 예. 그런데 박용진 의원 진짜 속마음이 궁금하긴 한데요. 저렇게 정치 경험이 많으신 분도 네. 정말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그 속마음을 몰랐던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속마음은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다. 있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이제 30% 감점이 된다 하더라도 네. 내가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그러니까 일종 정치 활동을 해왔고 네. 나름대로 조직 기반도 있고 또 이 대외적인 평가도 상당히 알았기 때문에 네. 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입장에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향후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를 생각했을 때는 일단 당의 조치에 수긍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는 본인 나름대로는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사실은 이 박용진 의원이 하위 지금 10%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이 신통방통 시간에 그 이야기를 앵커로부터 직접 바로 듣고 제가 제 입에서 악 소리가 나올 정도로 너무 놀랐거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네,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놀랐죠. 왜 놀랐을까요, 제가? 사실은 박용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서울 지역에서 득표율, 민주당 후보로서는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의정 활동을 아주 잘했잖아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유치원 3법이라는 그 상당한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이 공식 제기를 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해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그걸 끝까지 밀고 가서
입법화시켰다. 그리고 또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 개혁에 대한 일종의 법제화 이 부분도 자신의 정치적 하두를 갖고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박용진 의원의 선병성이나 투쟁성 이런 부분도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요. 사실 지난 이번 그 21대 회기 내에서 법사위원을 했거든요. 법사위원 하면서 소위 그 한동훈 장관과 이 맞짱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졌을까? 딱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딱 떠오르는 순간,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이 일종의 뭐랄까 호적수라는 정치적 포지션 때문에 그러된 거 아닐까.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민주당 내의 당내 경선에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싸움이라고 했지만 사실 가장 첨예한 대립각은 당시 이 박용진 후보와의 사이에서 대립각이 만들어졌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전당대회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했을 때 그때는 사실 1대1 맞짱 구도를 떴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박용진 의원이 나설 경우에 향후 공천은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의문이 생겼을 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죠? 박용진 의원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박용진 의원이 지금 낙마하는 상황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동의하기도 힘들고 아마 박용진 의원 스스로도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바로 그 때문에 비명 행사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른바 시스템 공천이라고 했을 때의 그 시스템, 이건 당 지도부에 영향이 전혀 없는 그런 별도의 컴퓨터와 제도에 의한 것으로 진행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그래도 당 대표나 지도부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작동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거기에 따라서 박용진 의원의 이번에 공천 탈락을 보는 시각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기 때문입니다. 박용진 의원 그동안 이제 이 사람들의 핵심 타겟이 돼 왔는데요. 그 내용 보시겠습니다. 보자마자 적대적으로만 얘기하고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이게 민주당이에요? 이게 민주당 그렇지 않죠. 얘기도 하기 싫어요. 앞으로 그러면 저도 여러분한테 배워서 똑같이 할 거예요. 당이 두 쪽 나요. 두 쪽 나는 당이 어떻게 정권을 교체하고 어떻게 국민들과 민생을 구해요. 당신이 입만 잡으면 그게 아니에요. 네, 김민수 대변인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성당원들의 표가 결국은 박용진 의원의 낙마에 영향을 미쳤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다고 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까 잠깐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컴퓨터에 집어넣는 것처럼 사람이 개입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특히 조직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이 시스템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시스템이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시스템을 얼만큼 공정하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시스템 공천 말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비명계 학살 명부가 이미 작년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부 투표 때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네. 그때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비명계에 대한 명단들이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박 색출 그리고 이제 이런 비명 색출 이런 용어들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었지만은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앞으로의 잠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재 중에 인재인데 이런 사람조차도 비명으로 낙인 찍고 그리고 누군가는 친명으로 앞세워서 이게 당원들에게 투표를 어느 정도는 조장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의원이 지금 당원 투표나 그 일반 투표에서 52% 가반 이상의 득표를 최종적으로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의 감산으로 인해서 떨어졌다 하는 것들이 좀 대한민국 정치의 민주당을 넘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 같은 경우에 여기 김동아 후보 서대문갑에서 제가 본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김동아 후보가 오디션에서 떨어진 후보를 다시 올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다시 올림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마음, 이심이 누구한테 가 있는지를 알려준 것이 더 큰 문제다.
네. 분명히 김동아 후보가 되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암묵적으로 누구를 찍어야 된다, 누구를 후보로 만들어야 된다를 지금 당원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표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의 공천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본인 입으로 말씀은 안 했지만 네. 그러나 그게 간접적으로 다 알아듣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의 낙점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조현삼 변호사께서는 다른 의견이실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든 말이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에 김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야당 쪽에도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지만 나라 전체로 봤을 때도 또 그러할 텐데 이번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박용진 의원께서 이번 경선 과정에서 좀 아쉽게 패배하신 점, 네. 그리고 그것을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차기 총선에서 그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점, 그 부분은 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하위 10%에 포함된 분들에 대해서 30% 페널티가 부여되는 것은 지금 당장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만든 룰이 아닙니다. 2015년 그 당시에 김상곤 혁신위원장에 있을 때 만들었던 룰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하위 10%에 포함되면 컷오프 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감산으로 그 규정이 굉장히 완화된 수준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위 20%, 10%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적인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죠.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물론 본인이 하위 10%에 포함됐다는 부분이 아쉬울 수는 있지만 지금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 총선에서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로서 가장 높은 득표를 얻었던 분이시고 네. 다선 의원이시고 당대표에 출마했던 분이시기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득표를 그 지역에서 권리당원과 그 지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 뭐 59%였습니다. 60%, 70%, 80% 아니에요. 59%를 넘어서면 정봉주 후보를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격차가 사실 몇 퍼센트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2%, 3% 정도 남짓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정봉주 의원 어떤 분이십니까? 20년 전에 의원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네. 지역구에 연고 없습니다. 네. 그런 분을 상대로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격차밖에 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박용진 의원 자체가 당심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진 게 아닌가. 그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밝히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조 변호사님 말씀 중에요. 한 가지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는 10% 하위 평가를 받으면은 컷오프 되는데 이번에 그게 완화가 돼서 그나마 30% 감산으로 다시 경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크게 이게 완화된 것이다 그랬는데 30% 감산을 받고 이번에 경선을 통과한 분이 있습니까? 아마 그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죠. 여당 쪽에는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번 더 정정해 드릴 말씀은 네. 하위 컷오프의 경우에는 과거 총선이었고요. 지난 총선부터는 아마 감산으로 아마 네. 제도가 보완이 됐을 겁니다. 네네.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하위 10%에 포함이 되어서 30% 감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룰에 따르면 59%의 지지율을 받으면 충분히 당선될 수 있는 공천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강성 지지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성 지지층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그런 고관여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민주당 내에서는 소중한 자산이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를 하고 민주당의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들의 결정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뭐 이재명 사당이라든가 강성 지지층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폄훼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양당이 지금까지는 엘리트 위주의 정당 운영을 해왔다고 한다면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21세기에는 많은 당원들이 이런 모든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당원들의 결정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방금 주신 말씀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접근법에 따라서 의견이 다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른바 팬덤 정치 또는 강성 지지층이 일정 정도 그룹화돼서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어느 쪽을 부각해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그러한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용진 의원, 이재명 지도부의 쓴소리를 해온 대표적 비명계로 이제 이재명 대표와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셀프 공천이었고 또 다른 정치적 이중 플레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본인의 출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낙선했습니다.
놀랍게도 본인이 어떤 해명을 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반성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네요. 대선 주자가 당대표가 되면 자기를 중심으로 정치가 굴러가지 않을까 그 우려, 그게 사당화에 대한 우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당대표가 무슨 그 자기 그 정치적 그 덩치 키우는 자리 그리고 대선 지지율 관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오늘 박영진 후보님은 우리 화장실에서 만나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여기 들어올 때는 또 악수를 안 해가지고 혹시 또 영상이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화장실에서 제가 미처 손도 닿지 않으신 이재명 후보님께 손을 내밀었고 제가 얼른 악수를 네, 저희도 웃으면서 얘기하지요. 네, 서정욱 변호사님.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박영진 의원이 글쎄요, 뭐라고 할까요? 얄밉다고 하면 좀 센 말이고 야속한 측면이 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행동을 제가 예측해서 방송에서 네. 많이 맞췄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쪽집게는 아닌데 네.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할 때 예. 분명히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을 것이다. 예측해서 예. 맞췄어요. 예. 네. 그다음에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예. 할 때 저는 위성정당 만들 것이다. 어허, 이렇게 예. 맞췄어요. 네.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 공천할 걱정 필요 없는 당을 만들겠다. 네. 이때 저는 박용진은 공천 못 받는다. 제가 예측했습니다. 그 예측 방송에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예측은 혹시 뭐 사주풀이 이런 건 아니고 과학적 분석에 따른 예측이 과학적 분석은 예.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앞에 한 말과 예. 뒤에 하는 행동이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네. 틀린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 의원 언급할 때 네. 저는 이게 공천 어렵다고 예측했고 예. 이번에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위 10%가 아니고 네. 일반 국민한테 이게 채점하면 상위 10%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이재명 뜻이죠? 제가 그 부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일반 국민들은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하는 분이 많아요. 아, 그렇다. 이분이 왜 하위 10% 된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네. 납득이.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의정 활동보다 왜 박용진이가 낮은지 이것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반응은 정량화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이제 경선을 치른 것은 다 당원들이 몇 퍼센트, 일반 국민이 몇 퍼센트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건데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물론 그런 정서에 공감하는 분도 저희 시청자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걸 어떻게 숫자로 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그 사천이나 이게 여러 가지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오히려 더? AI가 공천하면 이런 일이 없죠. 아하. AI가 사람이 하니까 네. 이런 문제가 저는 첫째 있고요. 네. 두 번째 하나만 더 지적하면 결선 투표입니다. 그냥 3자 경선에도 네. 그냥 1차에서 1등한 사람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역마다. 네. 그런데 여기는 결선 투표를 붙였어요. 왜? 정봉주 전 의원과 이성훈 변호사가 두 분 다 친명이니까. 네. 1차에서는 표가 갈려도 2차 결선 투표에서는 합치면 네. 이길 수 있다. 이거는 저는 미리 박용진 의원을 자르기 위해서 의도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방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재명 대표를 콕 찍어서 앞과 뒤가 달랐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순화시켜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 박용진 의원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공천에는 비록 탈락이 됐지만 당을 떠나지는 않고 남겠다 이제 그랬는데요. 자, 차 교수님, 이 남겠다는 거는 가령 임종석 전 실장도 남겠다 한 것 아닙니까? 궤를 같이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좀 개가 다르죠. 사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공천에 컷오프 됐을 때 네. 상당히 그러니까 제3지대 행을 모셔가면서 탈당의 그 모션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박용진 의원은 하위 그 10% 안에 들어갔을 때 망설이지 않고 나는 이 결과를 수용하겠다.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개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박용진 의원은 비명이긴 하지만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으로 대변되는 친문계하고도 또 다른 그런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어제 밤에 그 결과를 놓고 난 뒤에 박용진 의원이 자신 지지자들과 여러 지인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저한테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그 결과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겠다. 예. 그러면서 강북부 발전을 위해서 작은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그 문자 보면서 떠오른 이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 이 박용진 의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정 활동은 상당히 잘했지만 이 당내의 자기 세력을 만드는 부분은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이 지금 민주당 내에 남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열심히 하겠지만 그 이 목소리가 크게 넓게 울려 퍼지지는 않을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나 바깥에서 호응하는 목소리들이 저는 꽤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에 하나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잘못됐을 경우에 아마 민주당을 재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용진 의원이 전국적인 지명도는 높지만 방금 말씀 중에 당내 세력 관리가 잘 못 돼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그만큼 당내에서는 인기가 없습니까? 일단 이 박용진 의원 하면 한 카테고리에 들어가잖아요. 네. 조금 박해, 아하. 조홍천, 금태섭, 예. 박용진, 네. 김혜영 이 네 명이 소위 말하는 미스터 쓴소리잖아요. 그럼 당내의 주류 세력들 같은 경우는 네. 또 당내의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맞는 말인데 고깝게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박용진 의원이 어떻게 보면 네. 이번 하위 10% 안에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네. 앞으로는 당에 이제 묵묵히 헌신하겠다라는 말을 박용진 의원이 남겼다는데 그 말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대목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 박용진 의원을 누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미투 의혹에 휩싸여 지난 총선 때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미투 누명 씌우기는 결국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죄를 받긴 했으나 삶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왔습니다. 전 세계 정치인 중에서 거짓말 미투 누명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신의 숨은 뜻을 믿습니다. 신의 숨은 뜻을 믿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자, 황민희 기자님. 그런데 한 번은 부적격, 한 번은 적격.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미투 의혹으로 컷오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이것이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해서 나름의 여지가 남아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이 성비위 사실을 부적격 기준으로 정해두고는 있지만 예외를 허락합니다. 성희롱 및 2차 가해 사실이 있더라도 검증위원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위원들과 최고위원들의 다수 의견으로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받으며 공관위에서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형사는 무죄, 그런데 민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고, 그러나 당 지도부에서는 이제 그런 성과 관련 성폭행이나 희롱 이런 거와 관련된 사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가 이제 3분의 2 이상 의견이 모아서 예외로 한다. 그러면 또 그걸 통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시 정치적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편은 다 마련돼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서종욱 변호사님. 그런데 정봉주 이제 이번에 공천권을 드디어 따냈는데 자객 공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자격은 이제 맞죠. 네. 박용진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니까 예. 나름대로 이제 좀 센 분을 예. 아마 이제 보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현근택 변호사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현근택 변호사 네. 이분이 그 성남 중원에서 예. 좀 이제 부적절한 발언으로 공천이 취소가 돼 버렸잖아요. 그랬죠. 공천 취소는 아니지만 아예 컷오프가. 네. 근데 형사적으로 이제 그 유죄를 받았나요? 우리가 형사에 유무죄하고 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제 적합 부적합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네. 예를 들어 이제 형사에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네. 또 이제 진짜 확실한 증거라도 위법하게 수집되면 증거를 쓸 수 없으면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심지어 불법으로 도청하면 네. 명백하게 행위가 있어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때 프레시안 언론 보도 기사나 또 이제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처음에 정봉주에는 그 호텔에 간 적도 없다 했다가 커피 계산한 영수증이 나와가지고 네. 본인이 그때 서울시장 사퇴했었잖아요. 커피 영수증 기억납니다. 네. 예. 그런 게 피해자의 진술을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정치적으로는. 네. 이걸 대법원에 유무죄로 하면 정치가 사법입니까? 그러면 법원에 무죄 받으면 다 정치적으로 무죄입니까? 그러면 현근택 변호사는 왜 컷오프한 겁니까? 저는 따라서 이게 이번에 공관위 민주당은 고무줄로, 근데 친명이냐? 4년 전에는 친명이 아니었고 거기에 따라 달라졌다고 보는 게 맞죠. 네. 아니 변호사께서 법원 판결을 좀 이렇게 부정하는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만 아무튼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차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뭐 지금 사실 이 정봉주 전 의원이 사실 이번에 공천이 됐습니다만 네. 사실 정봉주 의원도 상당한 나름대로 선명성, 네. 또 이럴 때 추진력, 예. 전투력, 뭐 이런 부분들 또 기획력까지 갖추고 있는 아마 상당한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낄 수 있는 인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2007년도 대선 과정에서 네. BBK 사건 네. 그거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결국 본인이 1년 구속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제 무죄가 나중에 재심 신청해서 아마 무죄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이 여건에 대한 공격수로서의 아주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고요.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열린 민주당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사실 그때 뭐 일종의 그러니까 준연동형제가 도입되고 난 뒤에 새로운 하나 정치 공간에서 이런 이 위성정당들이 출연할 때 일종의 열린 민주당이라는 강성 지지층을 따로 모으는 그러한 발상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탁월한 인물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본인을 둘러싼 정봉주 전 의원을 둘러싼 이 지금 도덕성 문제가 사실 명쾌하게 풀리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표를 달라고 할 때 그 도덕성에 사실 좀 이 흠결이 있는 것처럼 유권자들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차 교수님 결국은 말이죠. 이제 저희가 이런 문제를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이제 박용진 의원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 수도권 판세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게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측면뿐 때문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번의 그 결과 자체가 마냥 기뻐할 수 없다는 측면도 있지만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용진 의원은 아까 조금 박해로 대변되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미스터 쓴소리들이었잖아요. 네. 그분들이 민주당에 있을 때는 상당히 당내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건강성, 다양성 이런 부분들을 대변한다고 봤던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한 표를 준다 하더라도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한다 하더라도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내 뜻을 받아들여 줄 거야 라는 식의 일종의 정치적 기제가 작동이 되어 왔는데 이런 분들이 다 그럼 몰락해버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종의 민주당 입장에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교두보가 하나 무너졌다. 그런 측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수도권 결과가 특히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성과 관련된 문제를 폭넓게 얘기하는 중에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성폭행도 그 중에 하나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드린 부분이 있는데 성폭행이 아니고 성추행 이렇게 정확하게 범위를 좁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황민지 기자님. 자, 비명 행사, 뭐 친명 횡재 이런 얘기가 이제 그동안 공천 파동의 핵심 8글자였는데요. 이제 김동아 변호사를 둘러싸고 이제 친명 횡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동아 후보가 서대문과 본선에 올랐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이자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일 국민 오디션에서 4위를 하면서 당 전략공천위원회의 3인 경선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권지용, 김규현, 성치훈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됐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은 성치훈 후보를 제외하고 김동아 변호사로 교체 의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후보 번복 논란에 비판을 했는데요. 막장 공천 이런 말까지 했더군요.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를 공천 대납하듯이 공천하는 것을 넘어서서 김용회 변호사까지도 바꿔서 넣었던데요. 김동아 씨인가요? 대한민국 역사 이래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이런 막장 공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김 대변인님. 네네. 김동아 변호사 당초 4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실상 1등이 된 셈인데 그러면서 성치훈 후보가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 안희정 이제 전 충남지사 그때 그 사건에 뭐 2차 가해 연루가 됐다 이러면서 이제 배제가 되고 이번 이제 구제가 됐는데 이거 논란이 이번 일로 이제 잠재워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최대 막장 공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첫 번째는 대상들이 청년이었다는 거에서 그렇습니다. 네. 청년이었고 그냥 일반적인 심사가 아니라 오디션 과정을 거쳤다. 네. 오디션을 통해서 지금 실력으로 선발된 후보를 지금 이러한 이유로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지금 탈락을 시켰습니다. 다시. 네. 결정 번복을 하고. 네. 그러면 지금 이 2차 가해를 한 사람 중에서 고민정이나 남인순 의원은요? 네. 네, 왜 공천됐습니까, 이 사람? 네. 그럼 이게 지금 입맛대로 기준이다. 네. 이재명 대표 입맛대로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기 지금 오디션을 통해서 정정당당한 이 결과를 받은 후보를 탈락을 시키고 4등했던 지금 후보를 올렸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올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의 복심이야를 지금 알려준 겁니다. 네. 이 또 다른 사례가 뭐냐면요. 지금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찐명으로 분류되는 상금 부대변인 청년이 한 명 있어요. 네. 이 사람이 SNS에 또 김동아 이 후보를 공식 지지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네. 예. 네, 이거 지금 당원 당규 위반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러한 사례까지 하면서 지금 당선시킨 것, 그러니까 후보로 지금 결정한 게 지금 김동아 후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이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막장 공천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시스템이라는 포장 아래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 친한, 진짜 찐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후보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과정들을 국민들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김동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수많은 청년들이 또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때까지 친청년을 계속해서 표방해왔던 민주당에 굉장히 큰 악재가 될 것이고 계속 꼬리표처럼 선거가 끝날 때까지 붙어가는 사안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조현삼 변호사님. 사실은 이제 이 김동아 변호사 국민들은 아마 이번 일 불거지기 전까지는 이 이름 잘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됐든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비난을 넘어서서 뭐 막장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가 됐는데 자 이것을 몰랐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일단 지금 김동아 변호사를 차천자의 자리에서 3위로 만들어서 이번에 그 전략공천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하게 만든 거는 이것은 민주당 당원 당규에 위배되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예. 최고위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요. 네. 여러 가지 사정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겠죠. 3위였던 성치훈 전 행정관의 경우에는 지금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성폭행 관련 2차 가해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뭐 판단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어떠한 뭐 위법적인 사안이 전혀 없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 막장 공천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굉장히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싶고 결과적으로도 김동아 변호사가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공천장을 받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당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원들이 결정한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무슨 큰 문제가 있고 위법사항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는 듯이 표현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저는 국민의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의 경우에는 청년을 배려해서 청년의 그런 전략 특구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공천 과제를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이번 공천 과정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지난 총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청년 후보를 공천을 한 와중에 지금 민주당이 그런 청년 전략 특구 지정과 그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하나의 그런 잡음에 대해서 이것을 너무 침소붕대하고 비난의 그런 고리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짧게 할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청년 특구를 만든 것 자체가 지금 청년 기만행위다. 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올라온 정상적인 후보를 지금 배제시키고 4등을 했던 후보, 지금 탈락했던 후보를 다시 끌어올렸던 것 자체가 청년 기만행위라고 보이고 아까 2차 가해 때문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고민정, 진선미 2차 가해에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됐던 분들은 왜 단수 공천됐습니까? 네, 그리고 남인순 의원은 왜 경선까지 가서 공천이 됐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최종 경선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고 이 청년 후보가 이것으로 인해서 탈락했던 이유는 뭔지 진짜로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